이어서 계속 볼게요. 자, 동그라미 1번인데 이제 어떤 컨셉이냐면 우리 이제 개인이 이제 뭔가 이익을 얻을 때 과세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이 앞에서 배웠던 소득세 과세하는 것도 있고 지금 배우는 증여세 과세하는 것도 있고 그때 이제 하나 분명한 건 하나의 이익에 대해서 두 개의 세금을 동시에 물릴 수는 없잖아요. 그때 현재 세법 입장은 이렇게 수증자에게 소득세나 혹은 이제 법인이라면 법인세가 과세가 되겠죠. 수증자에게 소득세나 법인세가 이미 과세가 되었다면 다시 증여세를 또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때 그 개인이 얻은 이익이 소득세 과세상이지만 소득세법 혹은 법인세법 등에서 비과세나 감면의 혜택을 준대요. 그러면 소득세 법인세를 실제로 냈어 안 냈어? 안 냈겠죠. 그때 정부가 너 소득세 안 냈네? 그러면 증여세 내야지 이렇게 하진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소득세 법인세에서 비과세 혜택을 줬다는 건 정책적인 혜택을 준 것인데 그때 정책적인 혜택을 이유로 과세가 안 된 것이니까 소득세 과세 안 했는데 또 증여세라면 정책적인 혜택이 없어지는 효과가 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 과세상이지만 소득세 혹은 법인세 과세상이지만 소득세 법인세가 과세가 안 됐다면 우리는 증여세를 다시 물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 말 문제 주의하시고 다시 동그라미 이제 2번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 이제 법인도 아니고 개인도 아닌 단체들이 있다라고 했었죠. 그때 이제 그러한 단체들이 뭔가 이익을 얻을 때 당연히 이제 세금을 물려야 돼 있고 우린 그 세금을 물리기 위해서 그 단체에 인격을 부여한다 했죠. 그때 우리 국세기본법에서 걔를 법인으로 보기도 하고 개인으로 보기도 해요. 그때 만약 국기법에서 법인으로 이제 분류를 했다면 그 자는 비영리법인인 것으로 간주할게. 그럼 비영리법인인 것이니까 얘가 이익을 부의 무상 이전에 있었을 때 법인세를 물려요, 상증세를 물려요. 상증세를 물린다. 이 컨셉인 것이고 개인으로 이제 볼 때는 단체가 개인으로 볼 때는 거주자이거나 비거주자인 것으로 보아서 이제 세부 내용에 따라서 이제 상증세를 이제 물리게 되겠죠.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인데 요 어제 배웠던 상속세하고 좀 차이점이 있어요. 어제 제가 상속세 하면서 상속세 회피하기 위해서 법인에게 재산을 파킹한 경우가 있으면 그 법인의 주주에게 상속세를 물려 안 물려? 물린다라고 했었죠. 하지만 증여세는 안 물리는 게 원칙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에 갑이 자신의 아들에게 1,000억의 재산을 바로 증여하고 싶은데 바로 줘버리면 이 아들이 막대한 증여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들에게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아들이 9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영리법인에게 증여를 해요. 그럼 영리법인은 이제 자산 수증이익이 발생해서 법인세를 내겠지. 아시겠죠? 그랬을 때 우리 앞에서 배웠던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원래 냈었어야 될 상속세에다가 법인세 낸 나머지만큼을 다시 아들이 책임지도록 하는 어제 규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증여세는 그런 규정이 없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아들에게 증여세를 안 물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여기 있는 법문장인데 한번 읽어보면 영리법인이 증여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가 되면 그때는 그 영리법인의 주주에게는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거예요. 상속세 차이점. 다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예외적으로 이제 증여세를 물릴 수 있는 경우가 A, B, C 있어요. 자, 기억할 때 어떻게 하냐면 현재 우리나라 이제 증여세에는 네 가지의 증여의제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좀 전에 배웠었죠. 그거 말고도 여기 있는 세 가지의 이제 증여의제가 더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좀 지엽적이고 어려운 내용이다 보니 우리 이제 제가 평소에는 수업 잘 안 한 내용이에요. 요것들이 이제 말 문제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제외한 요 세 가지의 증여의제만큼은 이렇게 법인이 파킹을 했을 때 법인에게 재산 파킹했을 때 우리 증여세를 물린다. 뭐 그 정도의 말 문제 대비 개념만 아시면 되겠다. A, B, C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는 그다음 증여세의 과세 관할인데 요거 좀 중요하니까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보자. 먼저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수증자의 주소지. 어제 얘기했듯이 상속세는 모든 걸 피상속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주소지이지만 증여세는 모든 걸 수증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수증자의 주소지예요. 여기가 이해되시죠? 다만 1, 2, 3의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다. 왜 그러냐면 1번이 이제 비거자이고 2번이 주소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서 이게 좀 전에 했던 무슨 케이스예요? 연대납세 의무 케이스죠. 그럼 그때는 이제 수증자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수증자에게 과세할 수 없어가지고 증여자에게 연대 의무를 부여할 것이고 현실에서 대부분 증여자가 내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만큼은 증여자의 주소지로 가는 것이고 또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같은 경우에는
수증자가 낼 거예요? 실제 소유자가 낼 거예요? 실제 소유자가 낼 것이고 실제 소유자가 증여자의 컨셉인 것이니까 그자의 주소지로 하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다만 이제 별표 2번의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이제 수증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거나 1번, 2번은 수증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경우였는데 알고 봤더니 증여자도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런 경우라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 재산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과를 하는 것이다. 되시겠어요? 자, 그럼 정리하면 1순위는 뭐? 수증자의 주소지. 2순위 수증자가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 근데 수증자도 어디 있는지 모르고 증여자도 어디 있는지 몰라서 둘 다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소재지. 구분되시겠어요? 어제 했던 상속세하고 비교하셔야 돼요. 어제 했던 상속세 1장 4쪽을 한번 가보시면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원칙은 피상속인이 주소지. 기억하시죠?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외국이다. 그러면 이제 아까 했던 증여세의 비거주자의 컨셉이잖아요. 그러면 증여자가 비거주자,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누구의 주소지를 했어요? 증여자의 주소지를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그 관점이라면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외국이면 증여세 금방 했던 관점이라면 상속인의 주소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상속인의 주소지가 아니라 바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상속재산의 소재지로 간다는 거 아시겠죠? 증여세에서는 1순위 수증자의 주소지, 2순위 증여자의 주소지, 3순위가 재산의 소재지였지만 상속세는 1순위가 비상속인의 주소지고 2순위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3순위 재산의 소재지로 간다는 거 비교해서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는 다시 증여세로 돌아가서 2장 5쪽. 우리 이제 증여세의 계산 구조인데 이미 우리 어제 배웠던 상속세의 계산 구조와 뭐 99% 똑같아요. 자, 같이 한번 공부해 보면 어제 했던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제일 앞에가 아버지의 모든 상속재산. 근데 이제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이겠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비과세 불산입 있었던 것 똑같겠죠. 그다음에 상속세에서는 다시 여기에다가 과세가액 공제를 빼고 과세가액 공제에는 몇 가지? 세 가지. 채무, 공과금, 장례비인 것인데. 먼저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내가 친구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해서 친구의 장례를 꼭 내가 치러줘야 돼? 그건 아니죠. 뭐 부의금을 좀 내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친구가 안 낸 세금 있다고 꼭 내가 내야 돼? 그럴 필요 없는 것이겠고, 친구가 안 낸 채무 있다고 내가 대신 갚아줄 의무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증여세에는 과세가액 공제라는 개념은 없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부담부 증여의 채무라고 하는 게 과세가액 공제에 대응되는 개념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중에 이제 양도세 공개 강의를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부담부 증여란 건 뭐냐면 내가 친구의 토지 시가 1,000원짜리를 증여받아 온대. 근데 그 친구의 토지가 은행 담보대출로 400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친구가 나한테 얘기하기를 야, 1,000원짜리 공짜로 줄게. 대신 이 재산과 관련된 차입금도 네가 좀 갚아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내 입장에서는 1,000원 받고 차입금 400원 갚으면 얼마 이익이에요? 600원 이익이니까 상대방 증여자의 차입금을 부담하기로 하면서 증여를 받는 거야. 상대방의 차입금을 부담하기로 하면서 증여를 받는 게 우리는 부담부 증여라고 할 것이고, 이때는 처음부터 그 재산에 관련된 담보 채무를 받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만큼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1,000원 받았으면 1,000원짜리 시가 받았으면 400원의 차입금을 뺀다. 그래서 1,000원 증여재산에서 차입금 400원 빼면 실제로 이제 증여받은 금액 600원만 과세가 되는 이런 개념이 되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과세가액 공제 대신에 부담부 챙유, 부담부 증여의 채무라는 게 있다는 거 주의하시고, 다시 이제 더하는 게 사전증여예산에서 어제 했던 상속세와 취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상속세하고 증여세는 둘 다 누진세율이고 상속세 따로 과세하고 증여세 따로 과세하는 것이죠. 그때 상속세의 높은 누진세율을 회피하기 위해서 상속하기 전에 일부러 사전에 여러 번 증여하면 낮은 누진세율이 나올 것이고, 증여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100억을 증여하고 싶었는데 한꺼번에 100억 주면 높은 누진세율이니까 1억, 1억, 1억 이렇게 나눠 쪼개준다는 거예요. 그거 전부 다 합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증여세에서도 일정 기한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면 지금의 증여재산과 과거에 사전에 증여한 재산을 합쳐서 과세하는 것이겠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증여세 과세가액. 다시 여기에다가 이제 증여공제, 수수료공제, 어제 상속에서는 상속공제, 수수료공제 있었죠. 동일하게 있고요. 과표 세율, 상속세의 세율과 증여세의 세율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산출세액이 나올 것이고, 기납부세액 공제는 뭐냐면 우리 사전증여세는 옛날에 증여세 한번 물렸고
지금 또 한 번 과세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어제 배웠던 상속세에서는 2차 과세하는 상속세에서는 이미 증여세 낸 걸 빼줄게라고 해서 증여세 공제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증여세에서 증여세 공제는 좀 표현이 우스니까 옛날에 냈던 증여세는 지금의 증여세에서 기납부세액처럼 뺄게라고 해서 이제 기납부세액 공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만 증여세액 공제, 기납부세액 공제 표현을 달리 쓰고 있는 것이지 본질적인 개념은 똑같고 그리고 또한 제때 신고하면 3% 깎아주는 거 상속세하고 똑같아요.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세액 공제들이 있다. 자, 이제는 이제 우리는 순서대로 증여재산가액부터 공부를 할 것인데 그때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구할 거냐 해서 이제 일반 원칙이 있는데 그거는 뒤에서 다 배울 거니까 넘어가세요. 그래서 갈로 1번은 굳이 안 보셔도 된다. 뒤에 별도의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것이니까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증여재산의 취득식이 있는데요. 뭐 그거 다 일일이 외우기는 너무 좀 부담스러운 것이고 실제로도 뭐 시험에 거의 출제가 안 되었어요. 하나만 기억할게요. 하나만. 제일 처음에 있는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이 있으면 그 등기 등록 접수한 날이 재산 증여받은 날인 것으로 볼게. 참고로 이제 이러한 취득 시기가 있는 이유는 취득 시기가 있어야 언제까지 신고할 건지 정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여의 케이스별로 요때는 언제다라고 이제 있는데 뭐 대표적인 거 요거 하나 정도 기억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증여세 비과세. 우리 앞에서 배웠던 상속세 비과세와 마찬가지로 뭔가 정책적으로 과세하지 말아야 될 것들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첫 번째가 이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증여받은 거. 만약 국가가 뭔가 이유로 나한테 재산을 공짜로 줬는데 그걸 증여세로 과세하면 국가가 줬다가 다시 증여세로 뺏어가는 것이겠죠. 과세하지 않을게. 동그라미 2번은 됐고 동그라미 3번 정당히 증여받은 거. 또 역시 마찬가지. 어제 우리 상속세에서도 정당히 준 거 상속세 안 물리는 것처럼 여기 정당히 받은 것도 증여세를 안 물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내근로복지금 등이 받은 거 어제 상속세에서도 과세 비과세였잖아요. 증여세에서도 이제 비과세의 관점이고 다시 동그라미 2번도 어제 했던 뭐 개념하고 유사하게 있어요. 그때 참고할 거. 사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부모님한테 약간의 용돈을 받았죠.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매일같이 부모님한테 증여를 받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증여세를 신고한 적이 없죠. 이유는 그게 비과세 항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다시피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와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이 주는 거 요 컨셉으로 이제 비과세가 되어서 한 번도 세금을 안 낸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신용보증기금 등의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도 뭐 정책적으로 비과세 해준다. 뭐 단수 남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가 받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국가가 뭔가 이유로 재산을 공짜로 받는데 국가가 자신이 얻은 이익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 세금 낼 필요는 없다. 공공단체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기부금 법인세법할 때 기부금 배웠잖아요. 기부금에는 뭐 특례 기부금 그다음에 뭐 일반 기부금 있었죠. 그때 이제 그러한 기부금 단체 등이 외부의 자로부터 이제 공익적인 목적으로 증여받을 거잖아요. 그거 다 비과세인 것이다. 아시겠죠? 그런 편이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이제 8번이 장애인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 이건 정책적인 배려인데 아무래도 장애인이라면 좀 정책적인 혜택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장애인이 보험 관련해서 보험금 수령하면 연에 4천만 한도로 비과세하고 여기 금액 숫자 있으니까 기억해 줘야 되겠죠. 어제 했던 상속세 비과세에서는 이제 금양임야하고 몇 호인 농지 얼마 2억 족보하고 재고는 1,000만 원. 그래서 금액 비과세 있었잖아요. 여기는 장애인 보험금 연간 4천만 원 비과세 금액은 좀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별도로 암기하시고 나머지 것들이야 이제 우리가 평소에 여러 번 읽다 보면 뭐 자연스럽게 비과세라는 거 감아오실 거예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이제 10번인데 요거 이제 뭔 개념이냐면 우리 법인세 시작할 때 제가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우리 청산소득 같은 경우에는 영리내국법인만 물고 비영리법인은 안 문다라고 했었죠. 왜 비영리법인은 청산소득에 법인세를 안 내냐면 비영리법인이 해산으로 소멸하게 되면 그 자녀재산가액은 구성원에 가요 국가나 또 다른 비영리법인에 가서 좋은 일에 계속 써요. 후자이기 때문이다라고 했었죠. 그때 이제 법에 따라서 그렇게 어떤 A 비영리법인의 자녀재산가액이 B 비영리법인에 이전되었을 때 B 법인이 받더라도 그 증여세 안 물린다라는 뜻인 것이다. 그래서 문장 읽어보면 비영리법인의 설립 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없어지는 경우 혹은 뭐 업무가 변경이 됨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물을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는 경우 그래서 이렇게 어떤 비영리법인이 없어지거나 뭔가의 법률 때문에 비영리법인 재산이 다른 비영리법인에 이전되었을 때 그거 과세하지 마라라는 뜻인 것이다.
청산소득의 그 개념하고 동일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세가액 불산입인데 앞에 있는 두 가지는 어제 배웠던 상속세와 똑같은 내용인 것이니까 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있는 이제 갈로 3번은 약간의 설명이 필요할 건데, 자, 상속세에는 없는 증여세에만 있는 규정이에요. 자, 먼저 설명해 보면, 자, 아버지 A가 있고 아들 갑이 있어요. 증여세는 이제 항상 받는 놈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받는 놈 아들을 수증자를 갑이라고 표현할게요. 근데 이 아들 갑이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경제 행위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 A는 걱정을 하겠죠. 야, 내가 죽고 나면 나의 아들은 도대체 뭘 먹고 어떻게 살 거냐 걱정을 해서 살아생전에 아버지 A가 아들 갑에게 이제 증여를 하는데, 그때 아들 갑에게 바로 증여를 해버리면 그 아들 갑이 뭐 그 재산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 A가 건물을 가지고 있고 이 건물을 1차적으로 아들에게 증여를 해. 그러면서 그 아들이 증여받은 건물을 다시 신탁회사에 신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신탁회에서 건물을 임대해서 경쟁을 하고 신탁의 이익만 그 아들에게 이제 매달 이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아들 장애인은 자기가 뭐 임대 계약을 맺고 부동산 임대를 관리하지 않더라도 매달 신탁회에서 이익을 받아가지고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겠죠. 뭐 그런 것을 우리는 자익 신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읽어보면 장애인이 재산, 참고로 이제 이때의 재산은 꼭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에 한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재산을 아버지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고 그 재산을 본인을 수익적으로 하는 신탁을 했다는 거예요. 뭐 얼핏 보면 이제 장애인이 스스로 신탁 계약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 부모님이 이제 하고 아들은 도장만 찍었겠지. 그러한 경우로서 해당 신탁이 다음의 요건, 뭐 다음의 요건이 여러분 교재에 있을 건데 거기까지 외우는 거는 좀 양이 많으니까 무시하시고 그냥 법소정 요건이라고 기억하시고, 법소정 요건을 충족하면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과세하지 않을게라고 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야지만 아들 장애인이 좀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겠지. 그다음에 두 번째 타액 신탁인데 뭐 본질은 똑같은데 형식이 좀 다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처음부터 아버지가 건물을 장애인인 아들 명의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바로 신탁에 줘버리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신탁을 하고 그 신탁의 이익을 장애인인 아들이 먹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위에 건 아들에게 주고 아들이 신탁하는 거고 밑에 건 아버지가 바로 신탁에 넘기는 거예요. 다만 이익을 아들이 먹는 거. 아시겠죠? 어떤 경우든 다 아들 장애인이 이익 먹는다는 점은 똑같겠죠. 그래서 읽어보면 타인이, 이때의 타인은 뭐 현실에서는 주로 뭐 부모님 등이 될 거예요.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재산을 신탁하고, 그래서 이때의 재산도 똑같이 아까 요 특정 재산에 한정하고 한 경우로서 해당 신탁이 아래 요건도 복잡하게 많잖아요. 뭐 됐고 개념만 법소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이 받은 그 신탁의 수익은 원래는 이제 과세해야 되지만 증여세 안 물릴게.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한도는 뭐냐면 이번에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건물을 증여했거나 아니면 신탁에 넘겼잖아요. 그때 그 건물은 5억까지만 인정을 할게. 5억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 아들이 이익 본 게 있으면 증여세를 물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자액 신탁의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 건물가액 혹은 타액 신탁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이제 신탁회사에 신탁 맡긴 거 그걸 원본이라고 해요. 그 원본의 가액에서 증여받은 가액이든 아니면 신탁에 들어가 있는 건물 가액이든 그놈은 밑에 얼마까지 한도로 할게? 5억 원을 한도로 과세가액 불산입이 되는 것이니까 요 5억 원어치 넘어가는 부분에 대한 이익은 증여세를 물린다. 그 정도로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담부 증여시의 채무. 자, 우리 증여세 계산 구조에서 제일 첫 번째가 증여재산가액, 그 다음이 비과세 불산입, 그 다음이 부담부 증여의 채무인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부담부 증여 채무일 건데 아까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부담부 증여 채무란 건 내가 상대방한테 재산을 증여받기로 해요. 근데 재산만 증여받는 게 아니라 그 재산에 담보된 차입금도 함께 떠안는 것이겠죠. 그건 이제 빼준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재산에 관련된 차입금의 종류에는 갈로한도 포함할 것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아버지가 이번에 상가를 가지고 있대요. 근데 이제 이 상가가 시가는 1,000원인데 상가 임차인한테 전세보증금 400원 받은 게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아들이 그 상가를 증여를 받으면 이제 상가 주인은 나가 되었으니까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될 보증금도 나의 의무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재산, 상가 등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에 보증금 받은 게 있으면 그 보증금도 그 재산과 관련된 채무의 성격으로 보는 것이겠죠. 그러한 세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은 당연히 빼줘야 되는 것이다. 뭐 상식 아시겠죠? 이 문장들도 알고 계시고. 그다음 밑에 이제 동그라미 이제 2번 문장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번에 이제 나에게 빌딩 상가 1,000원짜리 그리고 보증금 400원을 나한테 넘겨주는 사람은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은 배우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부담부 증여를 받는 경우에 과세관청 입장은 야 설마 아버지가 그 이 재산과 관련된 차액금까지도 아들에게 넘기려고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본질은 재산만 주고 차액금은 안 넘길 것인데 차액금까지도 하게 되면 그만큼 까서 증여세가 적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증여세 회피하기 위해서 차액금까지도 떠넘기는 것이다. 라고 간주해서 차액금은 원칙적으로 이제 그 수증자의 아들, 딸, 배우자에게 넘어가지 않는 것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 요 뒤에 나중에 3교시에 증여 추정에서 나올 건데 자 읽어보면 배우자 간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 그래서 주고받는 사람이 배우자 직계존비속이어야 돼요. 간의 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래서 과세관청에서는 아버지가 저한테 토지 시가 1,000원짜리 주면서 토지 관련 차액금 400원 저한테 넘겼어요 라고 주장해도 거짓말인 것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그럼 자산만 받고 채무는 넘겨받지 않았으니까 빼요 못 빼요? 못 빼는 것이겠죠. 그때는 1,000원 다 과세가 되겠지. 근데 이때도 의제예요 추정이에요? 추정인 것이고 만약 아들이 과세관청에다 저희 아버지 변태인데요. 저희 남편 변태인데요. 제가 이 차액금을 따는 게 확실해요 라고 입증하면 그때는 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제가 아니라 추정이다라고 하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고 그 다시 밑에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지자체,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해서요. 그 이 차입금이 은행의 차입금이래. 은행의 차입금이면요. 이제 그 차입금을 이제 아버지에서 아들 명의로 옮기려면 사인하면 돼요. 그럼 아들이 차입금 부담하겠다가 사인한 순간 100% 아들이 승계한 게 맞다는 거예요, 차입금. 그래서 이렇게 국가, 지자체, 금융회사 같이 믿을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이라고 그리고 명의를 바꾸게 되면 무조건 차입금을 인수한 거 맞을게. 근데 다만 어제 상속세 했던 것처럼 이 재산과 관련해서 아버지 친구에게 차입금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친구에게 차입금은 내가 따놨다고 사인하더라도 믿을 수가 없다라는 뜻이다. 어떤 관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제 상속세 할 때도 이러한 차입금은 무조건 인정하고 이러한 차입금 아닌 아버지 친구 차입금만큼은 가공채무여서 뺄 수 없는 경우가 있었던 거하고 마찬가지 컨셉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는 그 다음 자 조금 전에 했던 이제 부담부 증여 채무까지가 상속세에서의 과세가액 공제에 대응되는 개념이었고 그 다음에가 이제 상속세에서 배웠던 사전 증여산 더하는 거 요거 이제 부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에 잘 나온다. 자, 증여세이든 상속세이든 누진 세율 회피를 위해서 지금의 증여, 지금의 상속 이전에 사전에 증여되었던 재산이 있으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합쳐서 과세하라는 뜻인 것이에요. 자, 이제 문장 하나씩 볼 건데 첫 번째, 증여세는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게 이제 뭔 뜻이냐면 자, 가정하기를 A가 갑에게 100원을 줬고 다시 B가 갑에게 100원을 줬고 자 그랬을 때 현재 이 갑은 A한테도 받고 B한테도 받았으니까 200원의 누진이에요? 각각의 누진이에요? 각각의 누진인 거예요. 그래서 100의 누진 그 다음에 이제 100의 누진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한 마찬가지로 A가 을에게 줬대요. 또 100원만큼 그때 이제 우리는 A 증여자가 똑같죠. 증여자가 똑같지만 수증자는 같아 달라? 다르죠. 그러면 이제 합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각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증자가 같더라도 증여자가 다르면 각각 과세하는 것이고 증여자가 같더라도 수증자가 다르면 각각 과세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만약에 이 시점에 요렇게 한번 요렇게 한번 요렇게 한번 줬고 다시 네 번째 또 주는데 이번에 A가 갑에게 50을 주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때는
증여자도 A고 수증자도 갑이죠. 같아 달라? 같죠. 그러면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100원 더하기 50 이렇게 아시겠죠? 증여자하고 수증자가 전부 다 같을 때는 합산하여 과세가 될 수 있지만 증여자든 수증자이든 뭐라도 하나 다르면 합칠 수 없는 거예요. 또한 합칠 때도 무조건 합치는 것은 아니고 요건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요건은 첫 번째 요건이 그 A 있죠. A가 처음에 위에 사례 보시면 100원을 한 번 줬고 두 번째 A가 갑에게 또 50원을 줬잖아요. 그때 그 50원을 합치려면 최초에 A한테 받은 날하고 지금 다시 2차로 A에게 받은 날이 10년 이내야 돼요. 그래서 당의 증여일, 지금의 증여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를 받았어야 되는 것이고 10년 이내면 합산. 참고로 어제 했던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사전증여예산 언제 합산해요? 상속인이라면 10년 이내였고 상속인 이외자라면 5년이었죠. 하지만 이제 증여세는 10년, 5년 둘 다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뭐만 있다? 10년만 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두 번째, 동일인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도 A한테 받고 지금도 A한테 받고 꼭 같은 사람한테 받으면 되는 것이다. 다만 그때 동일인의 개념에 가로 열고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라고 해서 내가 옛날에 아버지한테 한 번 받았고 지금 10년 이내 어머니한테 받았는데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법률상으로는 다른 사람이지만 증여세에서는 같은 사람인 것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표현 중요해요. 으로부터 받은 과거에 받은 증여세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 지금 받은 거 빼고 옛날에 받은 게 1,000만 원 이상 왜 그러냐면 옛날에 받은 게 1,000만 원도 안 되면 지금 합쳐봐야 별로 누진세율이 안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적어도 옛날에 받은 게 1,000만 원 이상은 되을 때만 합쳐라 아예 뜻인 거예요. 자 그럼 밑에 있는 사례를 한번 이해해 볼 건데 나는 처음에 아버지한테 2,000만 원 받았어요. 그럼 2,000의 누진을 세금 냈겠지. 다시 두 번째 할아버지한테 5천만 원 받았어요. 그러면 5천의 누진이에요. 아버지한테 받은 거 합치는 거야. 합쳐 안 합쳐? 안 합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버지하고 할아버지는 같은 사람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인 거예요. 증여자가 달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합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다시 이제 또 어머니한테 받은 거예요. 그때 어머니한테 받은 건 합쳐요 안 합쳐요? 합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어머니한테 받았고 옛날에 내가 아버지한테 받는데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같은 사람 다른 사람 같은 사람인 걸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인으로 간주가 돼요. 유기정. 다만 이제 우리는 세 개의 요건을 다 충족해야 되는데 지금은 동일인이라는 2번 요건만 충족한 것이고 이제 두 번째는 10년 요건. 그래서 최초의 아버지로부터 지금 받은 날하고 과거 아버지한테 받은 날이 10년 이내라면 우리는 이제 첫 번째 요건 충족했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요건이 얼마? 1,000만 원 이상일 건데 여기에 100만 단위라고 보면 2,000만 원이잖아요. 1,000만 이상이니까 합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받은 1억에다가 옛날에 아버지한테 받은 2,000을 합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옛날에 웃긴 게 요즘은 이제 PPT로 이렇게 칠판에 띄어서 하지만 옛날에 이 내용을 다 칠판에 제가 일일이 썼거든요. 쓰면서 제가 실수해가지고 여기 5,000이라고 썼어. 그럼 이제 할아버지하고 합친 것이고 이상한 관계가 되는 것이겠죠. 예, 섬뜩했어요. 강사 생명 끝날 뻔했어.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할머니 얘기 받은 거 합쳐요 안 합쳐요? 이때도 합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하고 누군 동일인 것이다? 할아버지. 그래서 존속인 경우에는 항상 존속의 배우자, 존속의 배우자는 항상 같은 사람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하고 할머니는 동일인이기 때문에 10년 이내고 그리고 금액이 현재 1,0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합쳐서 이렇게 과세하라 라는 뜻인 것이다. 되시겠죠?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동그라미 2번은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로 옛날에 이미 이렇게 한번 1차 과세했는데 다시 2차 과세하면 이중 과세를 해결하기 위해서 옛날에 1차 과세 시 냈던 증여세는 2차 과세 시에 기납부세 공제로 뺀다는 거 아까도 얘기했었죠. 동그라미 2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는 이제 갈로 2번 합산 배제 증여세에서 근데 금방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합산하지 마라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합산 배제 증여세들이 뭐 1번부터 8번까지 있는데 이걸 그냥 단순 무식하게 외우는 건 의미가 없어요. 금방 까먹을 거예요. 취지를 이해하면 쉽게 될 거예요. 그래서 취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은 2, 3, 4가 도대체 뭔지의 사건을 뒤에 나올 건데 그 뒤의 내용을 이제 지금 미리 배울게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이제 사건 증여 여러분들 교재 26쪽에 있어요. 자, 어떤 개념인지 말로 먼저 설명해 보면 아까도 한번 살짝 소개한 바 있는데
현재 이제 그 아버지 A는 어떤 비상장 회사의 최대 주주예요. 그리고 이 비상장 회사가 실적이 좋아가지고 내년쯤에 이제 코스닥에 상장될 것 같대요. 그러면 이제 이 비상장 주식은 현실에서 이제 거래가 뭐 잘은 없지만 통상 이제 주당 한 100원 정도의 거래가 돼요. 근데 이 회사가 나중에 상장이 되면 이제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이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통상 비상장 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면 기존 주가의 한 10배, 20배까지 뛰는 게 이제 일반적이에요. 그럼 이제 이 회사의 최대 주주인 A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의 부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자녀에게 돈을 뭐 10억을 중요한다든지 뭐 등의 방법으로 이제 자녀가 그 회사의 주식을 사도록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자녀가 100원짜리인 주식을 이번에 10억 원어치 샀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자, 그랬다가 이제 내년에 상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10배가 뛰어. 10배가. 그럼 10억에 산 주식이 얼마가 돼요? 100억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되면 그 자녀는 10억에서 100억이 된 것이니까 얼마 벌었어요? 90억을 벌었죠. 그때 그 90억 우리는 증여받은 걸로 봐요. 아시겠죠? 자, 그거를 이제 표현한 내용이 요 내용이다. 그래서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계증여.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샀는데 갑자기 상장되어서 엄청나게 이익 벌었을 때 그거 증여세 물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면 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 그래서 꼭 최대주주 등이어야 돼요. 최대주주 등. 그래서 아버지 A가 최대주주이면서 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아까 이제 아들 갑이 되겠지. 그 갑이 일정한 방법에 따라 그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을 해요. 그때 그 일정한 방법이 밑에 별표가 있는데 뭐 이걸 달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겠고요. 한번 상식적으로 읽어보면 첫 번째 최대 주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아. 그래서 그 주식이 가액이 10억짜리일 때 10억 원의 주식을 아들에게 증여하는 거예요. 그럼 아들은 10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냈겠지. 그거는 이제 증여받은 재산이니까 냈겠지만 이제 그 주식이 나중에 10배가 되었을 때도 다시 또 한 번 증여세를 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한테 증여받아 취득하거나 아니면 아버지한테 돈 주고 사거나 혹은 아버지한테 재산, 뭐 현금 10억을 증여받아가지고 다른 자로부터 그 주식을 취득하거나 그래서 뭐 이러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방법으로 취득을 하는 경우에요. 그러한 경우로서 그러한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란 꼭 기억해야 돼요. 5년. 우리는 이제 아버지의 도움으로 내가 이 회사의 주식을 샀는데 그 회사의 주식이 조만간 상장이 되어서 재산 가치가 증가하면 증여세로 과세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상장이 될지를 몰랐어. 그냥 아버지 회사니까 아들에게 좀 이제 지분을 넘겨주겠다의 차원에서 한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뭐 10년, 20년 뒤에 상장이 될 수 있잖아요. 그때는 증여세를 안 물리는 거예요. 꼭 증여받자마자 취득하자마자 단기간 이내에 상승을 할 때만 우리는 증여세를 물리는 거예요. 그 단기간이 5년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5년 이내에 그 주식이 증권시장, 유가증권시장이 코스피, 코스닥 시장은 뭐 코스닥 잘 아시겠고 이러한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가지고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를 물린다. 뭐 이 정도의 개념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분명한 건 그 아들이 10억에 산 주식인데 이번에 100억이 되었잖아요. 우린 90억만큼 벌었지. 그 90억에 대해서 증여세 물리려며 그 90억은 누구한테 증여받은 거예요? 아버지한테 증여받은 거야? 그건 아니지. 아버지 재산 이전된 건 아니잖아요. 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시가가 상승한 것이지 딱히 누군가의 재산이 나한테 이전된 건 아닌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때 우리는 그런 것도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증여의 정의에 세 가지 있다 했지. A의 재산이 갑에게 무상으로 이전되거나 A의 재산이 현저히 낮은 대가로 갑에게 이전되거나 세 번째가 갑의 재산이 다른 자의 도움으로 가치가 급상승하거나 세 번째 케이스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주식 가치의 상승은 아들의 자산 가치의 상승에 불과한 것이지 특별히 아버지 갑에게 받은 건 아닌 거예요. 증여자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수증자만 있고 누구는 없다? 증여자가 없는 사건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렇다면 아까 우리 합산을 하려면 증여자하고 수증자가 똑같을 때만 합산할 수 있는 것인데 금방과 같은 이런 사건은 증여자가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니까 합산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뜻인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합산 배제 증여산인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27쪽에 보시면 아까 앞에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앞에 거는 이제 직상장이고 지금 이제 우회 상장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아버지가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가요. 상장하는 방법에는 그 회사 자체가 이제 그 코스피 코스닥의 심사를 통과해서 바로 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회사가 삼성전자랑 합병을 하는 거야. 그럼 삼성전자랑 합병을 하면 합병법인인 삼성전자는 피합병법인이 이 비상장 회사의 주주들에게 삼성전자 주식을 주죠. 그렇게 된다면 이 비상장 회사의 주주들은 최초에는 비상장 주식을 가지고 있지만 합병한 후에는 상장 회사의 주식, 삼성전자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 그 회사가 상장된 거하고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이겠죠. 이런 것은 우리는 현실에서 우회 상장이라고 불러요. 이것도 똑같이 보겠다의 컨셉이어가지고 아까처럼 최대 주주 등의 특수한 개인이 일정한 방법으로 증여받거나 취득하고 그래서 취득하는 거 원인 사유 다 똑같고 그러한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이내 5년 이내에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비상장 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상자법인과 합병이어서 특수한 게 있을 때만 특수한 게 없이 합병하는 것은 아니고 특수한 게 있는 상장법인과 합병이 되어 그 가치가 주식 가치가 증가하면 그때도 직상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니까 우리는 증여세를 물리겠다는 것이겠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증여자가 있는 사건 없는 사건 증여자가 없는 사건이라는 건 똑같이 이해되시죠? 자 이제는 이제 30쪽 가보세요. 자 이제 30쪽 이 내용은 뭐냐면 그러면 이제 금방 했던 이 사건 비상장 주식이 상장이 되어 주식 가치가 급증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만 증여세를 물릴 거냐라고 하는 것이겠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최초에는 금방 같은 아들의 주식 가치가 급상승하는 경우에 증여세를 안 물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벌 그룹에서는 재벌 그룹의 자녀들의 이제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아까처럼 비상장일 때 자녀들이 2세들이 재벌 2세들이 주식을 샀다가 나중에 상장되어서 대박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그럴 때는 증여세 안 내고 재산 부가 확 증가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파악을 하니까 정부가 아까 같은 그런 규정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재벌들은 바보가 아닌지라 그러한 규정이 만들면 이제 증여세를 회피할 수 없다는 걸 알지. 그럼 다른 방법으로 만들겠지. 다른 방법이 뭐냐? 아까는 주식 가치가 급상승하는 건데 이제는 부동산 가치가 급상승하는 거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재벌들은 정부랑 친하다 보니까 어떤 토지가 조만간 개발될 것을 알잖아요. 그러면 아들 어렸을 때 미리 아들 명의로 그 부동산을 사게 해.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부동산이 개발되면 가치가 급상승하겠지. 그럼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뭘 물려야 돼요? 증여세를 물려줘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제 그것도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러면 현실에서 이렇게 자산 가치가 증가하는 걸 모든 걸 일일이 사례로 적으면 세법책이 너무나 두꺼워지겠지. 정부가 일일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는 어떻게 했냐면 아까 했던 주식의 상장과 같은 구체적인 사례를 법에 하나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사례와 유사한 것들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정해서 그것도 전부 다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법인세 할 때 보시면 입금의 정의가 뭐예요? 순자산의 증가죠. 근데 순자산의 증가 하나로만 규정하면 과세관청 그 납세의무자가 오해할 수 있으니까 순자산 증가의 대표적인 사례들 예시했잖아요. 뭐 매출액이다, 뭐 자산의 양도금액이다 이런 것들이 예시돼 있죠. 근데 우리는 그 예시된 것만 과세할 거예요. 그 예시되지 않더라도 순자산 증가이면 다 과세할 거예요. 순자산 증가이면 다 과세하겠죠. 그럼 조금 전에 했던 주식의 상장으로 주식 가치가 급증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례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에 해당하는 것도 과세하지만 구체적인 사례 말고도 예시된 사례 말고도 그와 유사하게 자산 가치가 급상승하는 것은 다 과세하겠다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금방 배웠던 건 구체적인 사례고 지금 하는 건 그 구체적인 사례를 추상화한 개념이다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아까 똑같은 컨셉인데. 자, 그 갑은 아버지의 아들이고 5세예요. 그럼 전혀 경제행위를 할 수 없는 자인 것이겠죠. 그런데 이제 아들의 부를 증식시키기 위해 가지고 아버지가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서는 이 5세 아들에게 1억 원만큼을 대출을 해줘요. 그리고 그 1억 원으로 갑은 개발 예상되는 지역에 땅을 사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약간의 이제 개발비를 지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가가 10억으로 확 뛴 거예요. 자, 그때 아까도 봤지만 우리가 자산 가치가 몇 년 이내에 상승할 때만 증여세 물려요?
5년 이내 여기도 똑같은 것이겠고 그때 이제 이렇게 5년 이내에 이제 상승을 이제 하는데 만약에 뭐 3년 만에 상승했다 가정해 볼게요. 그때 그 3년의 기간 동안 전국의 평균 상승률은 집가 상승률은 10%였대요. 근데 얘는 10% 올랐어, 10배 올랐어, 10배가 오른 것이죠. 그랬을 때 세법은 이렇게 타인의 도움으로 나의 자산 가치가 급증한 것도 증여세를 물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때 얼마만큼 물릴 거냐와 관련해서 우리 법은 아까와 같은 구체적인 예시된 사례 있잖아요. 그것들은 그 사례에 적합한 과세 규정이 있는 것이고 지금은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그와 유사한 추상적인 개념으로 정의하는 것이죠. 그때는 이제 다시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에 해당하는 것들은 이렇게 과세할게라는 법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가 해당 재산가액이 지금 현재 시가 얘기하는 거야. 이 자산 가치가 급증한 금액이 지금 현재 시가가 10억이죠. 그럼 그 10억에다가 뭘 빼느냐? 이 시점이 3년이라면 우리가 정상적이었다면 3년 뒤에 이 자산의 정상적인 시가는 얼마일 거냐를 구하는 것이죠. 정상적인 시가라면 최초에 취득했던 금액에다가 정상적인 가치 상승분을 더하면 되겠지. 최초에 취득했던 금액이 이제 1억이고요. 그 다음에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은 아까 얘기했던 요 개념 3년 만이라면 얼마가 상승해야 정상적이냐. 전국 집가 상승률이 몇 프로? 10%면 얘도 1억에 샀으면 10%인 1,000만 원만큼 오른 게 정상적인 것이겠죠. 다만 이제 가치 상승 기업으로 뭐냐면 내가 3년의 기간 중에 추가적으로 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을 했잖아요. 그래서 자본 지출한 금액을 이제 별도로 더하는 것이죠. 그럼 세법의 관점은 요 세 가지를 더한 2억 1,000만 원이 3년 뒤에 정상적인 시가라는 거야. 그럼 정상적인 시가는 2억 1,000인데 현재 10억이 되었으니까 급상승한 금액, 이례적으로 급상승한 금액이 얼마? 7억 9천인 것이겠고 이 7억 9천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물리겠다라는 취지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때 이제 우리는 이러한 타인기에 의한 재산 가치의 증가가 있었을 때 이익 얻었다고 해서 무조건 과세하는 것은 아니고 현저한 이익의 요건을 충족해야 돼. 현저한 이익 요건. 우리 옛날에 이제 그 법인세 할 때 현저한 이익 요건 얼마였어요? 5% 이상 혹은 3억 이상. 다만 불공정 자본거래일 때는 30% 이상 3억 이상이었죠. 이 동네는 30% 이상 3억 이상이에요. 그래서 30%나 3억이나 두 개 중에 이제 하나의 금액 이상이라면 우리는 문제 삼겠다는 것인데 먼저 그 30%는 어떤 30%냐? 정상적인 시가 기준이에요. 현재 정상적인 시가는 얼마다? 2억 1,000이고 정상적인 시가의 30% 정도까지 이익을 얻은 건 뭐 정상적인 거니까 문제 삼지 않을게. 근데 이제 2억 1,000에 30%면 한 6천만 원 정도 될 건데 지금 7억이나 8억이나 이익을 얻었으니까 현저한 기준을 넘어선 것이겠죠. 혹은 30% 안 되더라도 절대값으로 얼마? 3억 이상이면 그래서 얘는 뭐 비율 요건으로 보든 금액 요건으로 보든 현저하기 때문에 무조건 증여세를 물려야 되는 것이겠죠. 되시겠어요? 자, 금방 했던 이제 이 내용을 추상화해서 개념으로 이제 정한 규정이 바로 15번 규정인 것이다. 15번 재산 취득 후 재산 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29쪽 가보시면 먼저 법 이제 정의를 보면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의 대표적인 게 미성년자예요. 아무래도 5살짜리 미성년자면 뭐 은행에 대출하고 토지 사고 개발하고 할 수 없겠지. 근데 그러한 미성년자가 다음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때 그 다음의 사유가 뭐 1, 2, 3 있고 아까 봤던 그 주식 상장의 경우와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뭐 특수한 게 아버지한테 재산을 증여받아 가지고 그 토지를 증여받아서 토지를 취득하거나 아니면 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가지고 취득하거나 아니면 아버지한테 이제 돈을 증여받거나 아니면 아버지한테 돈을 빌리거나 혹은 아버지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아까는 이제 제가 했던 사례는 마지막 요 개념으로 사례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받거나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재산을 취득하는 케이스겠고 그렇게 타인의 도움으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 5년 이내에 재산 가치 이제 증가 사유. 그때 재산 가치 증가 사유가 1번, 2번 있는데 뭐 굳이 외역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참고로 이제 아까 했던 주식의 비상장 주식의 상장은 특별한 재산 가치 증가 사유인 것이고
요 놈은 앞에서 구체적으로 예시된 것 뺀 나머지 것들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비상장 주식의 상장은 없어요. 비상장 주식의 상장의 사유로 이익을 얻은 거라면 앞에 11번, 12번 규정으로 과세하는 것이고 그것들 이외의 경우에는 이 15번의 규정으로 과세하겠다는 뜻인 것이다. 그래서 뭐 부동산 개발 사업의 시행, 형질 변경 혹은 비상장 주식의 아까 했던 코스피나 코스닥의 상장은 그 규정이고 그거 말고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등록이라는 거 요게 이제 KOTC라는 곳에 등록하는 것인데 그것도 역시 주식시장처럼 좀 거래가 되는 시장들이 있어요. 뭐 여기까지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앞에서 했던 상장 사유 이외의 사유로 이제 재산 가치가 증가해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다에 다만 기준금액 미만이면 제외하는 것이다. 그때 기준금액은 얼마일 거냐면 밑에 있는 취득가액에다가 가치상승분, 가치상승기여분 요걸 합친 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정상적인 시가로 했고 그 정상적인 시가의 몇 프로? 30% 이상이거나 혹은 3억 원 이상일 때에는 우리는 현저하지만 만약 이제 30%도 안 되고 그리고 3억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30%도 안 되고 3억도 안 되려면 두 개 중에 작은 금액인 것이다. 아시겠죠? 30%도 안 되고 3억도 안 되려면 두 개 중에 작은 금액인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 중에 작은 금액 미만으로 이익 얻으면 과세하지 않는다. 이 컨셉인 것이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뭐 이렇게 이익 계산은 산식이 있고 뭐 세부적인 설명이 있죠. 당장의 1차에서는 여기까지는 안 외워도 좋겠고 2차에서는 좀 외워주시고 1차라면 그냥 요 산식 정도만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계산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되시겠죠?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2장 10쪽 가세요. 금방 했던 2, 3, 4와 관련해서 2번, 3번은 타인기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의 구체적인 사례인 것이고 4번은 요 구체적인 사례를 제외한 경우에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이제 전체적 포괄기적인 개념으로 규정을 한 것이죠. 그때 이 2, 3, 4의 공통적인 특징은 아버지한테 받은 거야, 내 재산 오른 거야. 내 재산 오르지 아버지의 자산이 나한테 모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증여자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거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합산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겠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같은 경우에도 아까 우리 배웠었죠. 실제로 증여가 일어난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냥 원래도 내 거, 그 다음에 타인 명의로 등기한 후에도 내 거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증여가 없었기 때문에 증여자가 존재할 수 없는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얘도 이제 합산배제 증여사안이겠고 6, 7번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8번은 이제 나중에 배울 건데 얘도 역시 취득자금, 상환자금의 증여 추정도 딱히 증여자가 명백하지 않은 케이스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건 배우면 쉽게 이해가 갈 거예요. 그래서 금방 했던 2, 3, 4, 5와 8번은 합산배제 증여지상이다 라고 하는 거 꼭 좀 외우고 계셔야 되겠다. 아시겠죠? 자, 이제는 11조. 자, 금방까지 해서 이제 우리 이제 증여세 과세가액까지는 구한 거예요. 증여재산가액에다가 비과세 불산이 빼고 부담부 증여 빼고 그다음에 다시 사전증여세산 더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이 된 것이고 이렇게 계산된 증여세 과세가액에다가 이제 뭐 빼요? 증여공제를 빼야 돼요. 그때 이제 증여공제의 이제 첫 번째가 일반 증여재산 공제인데 자, 이거 보시면 정부는 이번에 받은 값이 누구에게 받느냐에 따라서 좀 정책적으로 빼주겠다는 거예요. 먼저 배우자에게서 받으면 무조건 6억 빼주래요. 뭐 그것의 취지는 어제 배우자 상속공제하고 유사해요. 기본적으로 이제 수중받은 내가 이제 여성이다라고 생각하면 남편이 이제 아내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내가 남편의 재산을 공제를 받았을 때 이거 본질적으로 처음부터 이것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상당 부분은 아내의 몫이 있다는 것이겠죠. 그런 차원에서 받은 것 중에 6억 원은 빼줄게. 6억 넘는 부분만 과세할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존속한테 받을 때는 5천만 원을 빼주래요. 다만 그 받는 아들 등이 미성년자라면 그때는 얼마만 빼줄게? 2천만 원 빼줄게. 성년자가 되어서부터는 5천만 원씩 빼주고 미성년자일 때 받으면 2천만 원만 빼주고 외우셔야 되겠고 반대로 이제 조금 전은 아버지한테서 아들이 받은 것이고 반대로 지금은 아들한테서 아버지가 받은 거예요. 비속한테 받은 거. 이때도 역시 5천만 원 공제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기타 친족 뭐 삼촌, 고모, 이모, 뭐 조카 뭐 이런 사람들한테 받으면 그때는 1,000만 원씩 이제 뺀다는 것이다. 자, 그리고 금방 했던 이러한 금액들은 1, 2, 3, 4의 그룹별이에요. 그룹별. 자, 그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A가 굉장히 중요한 문장인데 이 문장은 밑에 있는 사례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나는 처음에 배우자한테 7억 받았다. 그러면 6억까지 빼서 1억이 과세가 될 것이고 과표. 그 다음에 아버지한테 4천만 원 받았다. 아버지는 2번 존속그룹인 것이겠죠. 그때 내가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전제하면 얼마까지 뺄 수 있어요? 5천만 원까지 뺄 수가 있지만 지금 받은 재산이 4천만 원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어디까지만 4천만 원까지만 빼겠죠. 까지는 이제 쉬운데 이제 그 다음 할아버지 주의하셔야 돼. 자, 할아버지한테 6천만 원 받았고 할아버지는 여기 2그룹 존속그룹인 거 아시죠? 존속그룹에서 받으면 얼마? 5천만 원이겠죠. 그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5천만 원을 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이면 나는 이 5천만 원을 아버지한테 받을 때도 5천만 원 빼, 엄마한테 받을 때도 빼, 할아버지한테 받을 때도 빼, 계속 빼면 증여세를 별로 안 내겠지.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세법은 이 5천만 원이라는 숫자는 2번 그룹에서 10년간 받은 금액의 총액이다라는 뜻인 거야. 2번 그룹에서 받은 10년간의 총액을 5천만 원만 해줘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내가 옛날에 2번 그룹인 아버지에서 얼마 받았어요? 4천을 받았죠. 그럼 2번 그룹에서 10년 동안 5천 공제가 될 건데 이미 2번 그룹에서 4천을 한번 공제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아버지한테 1차 증여받고 할아버지한테 2차 증여받은 게 10년 이내라고 가정을 한다면 10년 동안 5천 받을 수 있는데 이미 4천 받았으니까 여기에서 받을 수 있는 건 얼마겠어요? 1,000만 원인 것이겠지. 이해되시겠어요? 요렇게 하라의 법문구가 A예요. 그래서 A 국어 한번 해볼게요. 잘 보세요. 수증자를 기준으로 해당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이니까 지금 수증자는 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해당은 항상 지금이에요. 지금 할아버지한테 받을 때 공제될 금액이 원래는 얼마예요? 5천이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받아서 공제될 금액 5천과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 해당 증여, 지금 증여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금액이 얼마? 4천. 지금 받을 5천과 옛날에 받은 4천을 합치면 얼마예요? 9천이죠. 그 다음에 갈로 하는 됐고, 이 위에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9천만 원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것이죠. 그러면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아예 컨셉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9천 중에 초과하는 게 4천이니까 4천은 공제되지 않고 얼마만 공제해야 돼? 5천만 원만 공제해야 될 것이고 5천만 원 공제할 건데 이미 4천만 원은 공제가 되어버렸잖아 옛날에. 그럼 여기서 공제할 건 얼마다? 1,000이다. 혹은 이번 시점에 공제될 게 5천인데 초과하는 금액이 4천이니까 4천 뺀 얼마? 1,000만 원만 든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국어는 이렇게 돼 있어. 국어는. 근데 그 국어를 수험생 입장에서 해석을 할 때는 이렇게 증여재산 공제는 건당 공제액이 아니라 10년간 공제액이고 그룹별로 적용하는 것이다. 이 관점으로 보면 그때는 10년간 5천인데 이미 2번 그룹에서 앞에서 4천 받았으니까 여기 나머지 얼마? 1,000만 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쉽겠지. 법문권은 옛날에 이미 받은 거, 이번 받을 거 합친 금액이 5천을 초과하면 5천 초과분은 이번 거에서 안 돼. 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법문구 수험생 입장에서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5천 되는데 이미 4천 받았으니까 나머지 1,000만 원만 든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아들한테 받은 거. 이번에 아들한테 받은 것은 몇 번 그룹이에요? 3번 그룹이에요. 조금 전에 했던 5천은 2번 그룹이니까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받은 건 이번이 이제 3번 그룹에서 처음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5천을 다 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다시 이번에 3천에게 받은 건 4번 그룹 기타 친족에서 받은 거니까 얼마? 1,000만 원까지 뺄 수 있겠죠. 나머지 1,000만 원이 과세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고모한테 받았는데 고모는 몇 번 그룹이에요? 4번 그룹이겠죠. 4번 그룹이니까 다시 10년을 따지고 그러면 4번 그룹은 10년간 총 1,000만 원 되는데 이미 앞에서 1,000 먹었잖아요. 그럼 뒤에서 먹을 금액은 0이 되겠지. 그래서 3,000만 원이 전부 다 그대로 다 과세가 되는 것이다. 되시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A 문장이었고 자, 그 다음 이제 B 문장 볼 건데 B 문장은 뭐냐면 10년 동안 둘 이상의 증여가 증여 시기를 달리하면 최초의 과세가액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이건 뭔 뜻이냐면 아까 여기 우리는 이 2번 그룹에서 총 5천이 공제될 건데 처음에 아버지한테 받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에서 우선적으로 다 공제하고 그러고 남는 걸 그 다음 순서대로 5천만 원을 앞에서부터 먹어라 라는 뜻인 것이다. 되시겠죠? 뭐 당연한 상식이겠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두 번째, 둘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으면 어떻게 할 거니? 그래서 얘는 하나 써주세요. 지금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가 처음에는 제가 아버지 먼저 할아버지 다음이라고 했는데 이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내 생일날 4천, 6천씩 싸졌다는 거예요. 이런 집에서 태어나야 되겠지. 자, 그렇다면 같은 날 동시에 증여를 받았으면 어떻게 뺄 거냐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럴 때는 받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비례하는 것이다. 비율로. 그러면 같은 날 받았을 때 같은 날 총 1억을 받았잖아요. 그때 아버지한테 받은 비율이 몇 프로? 40%. 그럼 5천 중에 40%인 2천만 원 빼고 다시 여기 할아버지한테는 이제 60% 받았으니까 5천만 원에서 60%인 3천을 빼고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자, 그다음 이제는 좀 어려운 개념 할게요. 자, 어려운 개념이란 금방 했던 이제 증여재산공제 어떻게 할 거냐 배웠고, 그다음에 그 전에 증여재산가액 합산 개념 배웠었죠. 합산. 그 합산과 증여재산공제를 이제 동시에 이제 고려한 문제예요. 자, 어떤 거냐면 나는 처음에 이제 아버지한테 1억을 받았고 다시 10년 이내에 어머니한테 1억 받았어요.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아버지 어머니 동일인이고 그 다음에 10년 이내이고 최초의 증여금액이 1,000만 이상인 것이니까 합치겠죠. 그때 그 규정의 취지는 뭐냐면 합쳐서 2억으로 받은 것을 과세하는 취지는 아버지한테 옛날에 안 받고 지금 어머니한테 2억을 원샷으로 받으면 2억의 누진이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나 오른쪽의 경우나 왼쪽으로 1억 1억 나눠 받은 거나 한꺼번에 2억 받으나 1억 1억 나눠 받은 거나 세부담은 같아야 돼 달라야 돼?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세금 내도록 하겠다가 합산과세 규정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해서 오른쪽과 같이 되려면 어떤 식으로 과세해야 될 건지를 한번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아버지한테 1억 받을 때 그 1억에 대해서 우리는 증여재산공제 2번 그룹이니까 5천 빼게 되면 과표 5천이고 여기에다 세율인데 현재 우리 증여세 상속세는 1억까지는 10%고 1억 넘어가서 5억까지는 20%예요. 그럼 현재 1억 과표가 1억이 안 되니까 10%에서 산출세액이 500이고 우리가 이제 어제 배웠듯이 제때 신고하면 몇 프로 깎아주래? 3%. 그래서 500에 3%인 15만 원 제때 신고했다 가정하면 그래서 이제 차액인 4.485만 원 내겠지.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그래서 얘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얘가 어려운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지금 나는 어머니한테 1억 받았다. 그럼 지금 받은 증여재산가액 1억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계산 구조가 첫 번째 1번이 증여재산가액, 2번이 비과세 불산입인데 뭐 그런 얘기 없으니까 넘어가고 세 번째가 부담부 증여 채무인데 뭐 지금 채무 없다고 가정할게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사전 증여재산. 그때 사전 증여재산 합산 과세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그 놈을 더해야 되겠지. 이해되시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 컨셉은 뭐냐? 지금 어머니한테 1억 받았지만 옛날에 아버지한테 받은 1억을 합쳐가지고 지금 얼마 받은 것처럼 간주할게? 2억 받은 것처럼 간주할게. 까지가 이제 증여세 과세가액이에요. 과세가액은 2억. 이제 과세가액 2억에다가 그 다음 뭐 빼요? 증여재산 공제를 빼주셔야 되겠지. 그때 증여재산 공제는 지금 2번 그룹이잖아요. 그럼 옛날에 아버지한테 받을 때 5천 뺐으니까 지금 0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5천을 지금 또 공제해 줘야 돼요. 그럼 선생님 이상한 거 아닙니까? 옛날에 5천 받았고 지금 또 5천 받으면 10년간 5천이라 해놓고 10년간 1억 아닙니까?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겠고 우리는 앞에 1차 과세했고 요 1억에 대해서 1차 과세했고 이 1억이 다시 2차에 또 포함하여 2차 과세하고 있죠. 1차 과세하고 2차 과세하면 이중 과세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겠고 우리 이렇게 2차 과세할 때는 어떻게 하래? 1차 과세 시에 과세가 됐던 걸 전부 다 뒷동네에서 빼주라며. 그럼 뒷동네에서 빼준다는 얘기는 1차 과세가 전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최초에 1차 과세 시 냈던 금액을 전부 다 2차 과세 시 돌려준 거예요. 그럼 1차 과세 효과가 취소가 된 것이겠죠. 그럼 1차 과세 효과 이 5천이 취소가 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옛날에 받았던 1억이 옛날에 과세가 취소가 되는 순간 지금 2차 과세가 될 때 옛날에 공제받은 게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반드시 공제를 해서 과표를 1억 5천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반드시 오른쪽의 결과와 똑같은 결과가 있어요. 아시겠죠? 혹은 뭐 그런 관점으로 이해도 좋겠고 혹은 뭐 다른 관점으로는 우리가 옛날에 1억 과세할 때 옛날에 얼마 빼줬어?
5천. 그럼 최초에도 5천 과세했잖아요. 그럼 지금도 반드시 얼마 과세가 돼야 돼? 5천만 과세가 되지. 1차 과세할 때 5천인데 2차 과세할 때 1억이나 과세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2차 과세할 때는 다시 그 1억에 대해서 옛날에 공제했던 거 그대로 다 해줘야 된다. 뭐 그렇게 이해도 좋아요. 아시겠죠? 그럼 옛날에 과세했던 것 중에서는 얼마가 과표에 들어간 것이다? 5천만 들어간 것이겠죠? 뭐 그렇게 이해도 좋고 뭐 편한 관점은 이해도 좋아요. 1차 과세가 취소가 되었으니까 새로이 2차 과세한다의 관점에서 새로이 과세한다의 관점에서 옛날 거 없었다. 옛날 거 0이었으니까 5천 한다. 그렇게 해도 좋겠고 아니면 옛날에 5천 과세했으니까 지금도 합산할 때는 5천만 과세된다. 그런 관점을 하든 무슨 관점으로 이해하든 반드시 이 5천이 빼줘야 된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율인데요. 1억까지는 10%고 1억 초과하는 5천은 20%겠죠? 하게 되면 산출세액이 2천이 나올 것이고 다만 이 2천을 그대로 내는 건 아니고 이미 옛날에 냈던 세금 빼줘야 되겠지. 옛날에 얼마 냈어요? 여기 이 금액 낸 거 있잖아요. 그걸 빼주되 반드시 이때는 납부세액을 빼주는 게 아니라 산출세액을 빼줘야 돼요. 이것도 역시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어려운 개념인데 자, 왜 이렇게 해야 될 건지 잠깐 설명을 해보면 자, 이 개념은 옛날에 여러분들이 그 법인세의 의제 외국 납부세액 공제하면서 한번 배웠던 개념이에요. 자, 옛날에 배웠던 거 한번 복습을 해보면 여기 한국에 본점이 있고 미국에 지점이 있대요. 그때 미국 지점에서 소득을 예전에 아마 10,000원 벌었을 때 했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20%인 2,000원의 세금을 냈고 다시 본점에서 벌어들인 국내 소득 같은 경우에는 2만 원인데 얘는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 소득까지도 합산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국외 소득이 이제 10,000원이 있으니까 합치게 되면 총 3만 원 번 것이고 3만 원에 우리나라 세율이 30%다라고 가정하면 9,000원의 세금을 내야 될 것인데 외국에서 낸 거 빼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 납부세액 공제 2,000원 하죠. 하게 되면 이제 7,000원을 내서 이 법인은 외국 지점, 국내 본점에서 낸 거 다 합치면 총 얼마 내요? 9,000원만큼 낸다는 거 예전에 했었죠. 자, 그런데 이제 의제 외국 납부세. 자, 외국의 지점에서 10,000원을 벌었고 20%인 2,000원의 세금을 내야 되지만 현지 국가에서 한 10% 깎아주겠대. 그래서 200원만큼 깎아줬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800원을 냈더라.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점에서 낼 건데 본점에서는 국내 소득 2만 원, 국외 소득 10,000원 합쳐가지고 3만 원의 소득이고 여기에 30%인 9,000원의 세금을 내야 될 것인데 이 10,000원은 미국에서도 과세, 한국에서도 과세니까 이중과세잖아요. 우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냈던 세금을 빼주는 외국 납부세액 공제 있겠고 미국에서 세금 얼마 냈어요? 1,800원 냈으니까 1,800원을 직접 외국 납부세액이라는 이름으로 빼면 여기에서 얼마 내요? 7,200원을 내겠죠. 자, 이렇게 되면 미국에서 1,800원, 한국에서 7,200원이니까 합쳐서 얼마 과세? 9,000원 과세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 세금 공제 받아봐야 이 법인이 부담하는 총 세금은 같아달라? 같겠죠.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런 경우에는 뭐가 있대? 의제 외국 납부세액 공제가 있대. 의제 외국 납부세액 공제란 내가 외국에서 과세가 될 때 외국에서 정책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뭔가 세금을 빼줬죠. 그럼 세금을 빼서 적게 냈는데 1차 과세 시에 적게 냈다고 해서 2차 과세 시에도 적게만 빼주면 1차 과세 시 저 효과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1차 과세 시에 요거 냈던 금액을 전부 다 돌려줄 거잖아요. 이렇게 1차 과세를 2차에서 차감하게 되면 1차 과세했던 금액을 다 환급받는 효과가 똑같은 거예요. 세액에서 플러스는 내는 거고 세액에서 마이너스는 돌려받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자는 1차 과세 시에 1,800원을 돌려받았으니까 이것도 사라지고 이것도 사라지면 2차 과세만 남겠죠. 2차 과세는 9,000원 다 내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의 경우든 오른쪽의 경우든 똑같이 세부담 9,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1차 과세 시에 정책적인 혜택을 받은 게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겠죠. 그때 1차 과세 시 정책적인 혜택의 효과가 유지가 되려면 적게 냈더라도 많이 빼줘야 돼요. 적게 냈더라도 많이. 그래서 저 외국에서 공제받은 효과를 살리기 위해서 200원만큼 안 냈지만 낸 걸로 의제에서 빼주는 의제 외국 납부세액이 있었죠. 그렇게 되면 여기가 7,000원이 되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8,800원 내니까
이 200원의 효과가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럼 이때도 보시면 최종적으로 빼는 게 얼마예요? 2,000원이죠. 바로 당초 이 산출세액을 빼는 거예요. 우리는 1차 과세 시에 정책적인 혜택 효과가 유지가 되려면 2차 과세 시에 뺄 때는 납부세액을 빼야 돼요? 산출세액을 빼야 돼요? 산출세액을 빼야만 그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요놈 1억에 대해서는 1차 과세 시에 1차 한번 과세가 되었고 다시 지금 현재 2차로 또 과세가 되고 있는데 1차 과세 시에 신고를 제때 하니까 몇 프로 깎아줬어? 3% 깎아줬죠. 그럼 1차 과세 시에 3% 깎아줘서 적게 냈다고 해서 뒤에 적게 4.85만 빼면 1차 과세 시 대때 신고해서 세액 공제받는 효과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럼 그 효과가 유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납부세액을 빼는 게 아니라 산출세액인 5를 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신고세액 공제받는 효과가 유지가 되는 것이겠고, 그러면 이제 20에서 5를 빼니까 얼마를 내야 되냐면 15를 내야 될 것인데 우린 역시 신고 제때 하면 3% 깎아주죠. 그러면 0.45만큼 뺄 것이어서 최종 납부세액은 14.5가 될 것이고, 그러면 양자의 금액 합계하면 19.4예요. 정확하게 이 오른쪽의 금액과 일치하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걔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원샷으로 2억 받은 거나 1억 나누어 받은 거나 똑같은 세금을 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똑같은 세금을 내려면 2차 과세 시 여러분 좀 주의할 게, 1차 과세했던 게 2차 과세에 합산될 때는 반드시 1차 과세에서 공제되었던 것도 2차 과세 시에 다시 공제를 해줘야 돼요. 옛날에 5천 받았으니까 지금 0이다 라고 하면 2억 다 과세예요. 지금도 보시면 여기는 2억 한꺼번에 봤을 때 얼마만 과세해요? 1억 5천만 과세잖아요. 2억 한꺼번에 봤을 때 1억 5천만 과세가 되듯이 지금도 지금 2억을 원샷으로 받은 것처럼 간주하게 되면 1차 과세를 우리가 취소했잖아요. 여기 세액공제로. 그러면 1차 과세가 없었던 것처럼 본다면 2억을 지금 받은 것처럼 보아 그 5천을 다 공제해 줘야 된다는 거, 이거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또한 1차 과세 시에 과세되었던 세금을 2차 과세 시에 기납부세액 공제를 뺄 건데 그때는 납부세액이 아니라 뭐 산출세액을 빼야 된다. 되시겠어요? 자, 그럼 금방 했던 개념 문제로서 좀 확인을 해볼게요. 62페이지 가보시죠. 62페이지 빨갱이. 자, 거기 예제 2-1번 보시면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주자가 미성년자는 아니래요. 미성년자이면 이제 그 촌송학생 받을 때 2천일 것인데 미성년자니까 5천 하라는 뜻이겠고, 24년도에 증여자별로 과표를 구하시오. 제일 먼저 23년 11월 달에 동생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인데 뭐 어차피 뭐 23년도에 과표, 24년도에 과표 구하라 했기 때문에 23년도 것은 계산할 필요 없지만 그래도 한번 계산해 보면 우리 동생한테서는 800을 받았고, 그때 동생은 아까 앞에 봤던 기타 친족 그룹이야. 1그룹 배우자, 2그룹 존속, 3그룹 비속, 4그룹이 기타 친족. 동생은 이제 존비속 아니니까 기타 친족이어서 800만 원까지 공제할 것이고 과표는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부친으로부터 받는데 주의할 게, 부친으로부터 2월 9일날 받았고 다시 밑에 조부로부터 언제 받았어요? 2월 9일날 받았죠. 그리고 다시 누나한테서도 2월 9일날 받은 거예요. 이런 집에 태어나야 된다 했지. 근데 이제 하나 참고할 것은 그때 우리는 부친과 조부는 의미가 있지만 누나는 좀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부친하고 조부는 똑같은 2그룹이잖아요. 2그룹이면 증여재산 공제를 함께 하는 것이니까 같은 날 증여받을 때 의미가 있지만, 누나 같은 경우에는 4그룹이에요. 기타 친족 그룹이니까 그 2그룹에 있는 부친조부와 별개로 증여재산 공제를 받으니까 뭔가 함께 계산을 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는 부친조부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 부친조부만 먼저 해볼게요. 2그룹. 자, 부친한테 받은 게 9천이고 조부 혹시나 마음인데 할아버지란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정도는 6천. 그때 우리는 이 금액에 대해서 증여재산 공제를 할 건데 우리 2그룹에서는 10년간 5천이잖아요. 그때 부친에게서 먼저 받았으면 여기에서 5천, 여기에서 빵이겠지만 먼저 받았어요? 같은 날 받았어요?
같은 날 받으면 어떻게 하래? 5천을 요 과세가액 비율로 안 분할해 있죠. 현재 이제 1억 5천인데 1억 5천이 9천 하니까 여기가 60%의 컨셉이고 여기가 40%의 컨셉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5천에 60%니까 여기가 3천. 5천에 40%니까 여기가 2천이 되어서 과표 6천 그리고 이제 과표 4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이죠. 되시겠어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에 이제 누나 있는데 누나에게서 받은 건 얼마냐면 1,000만 원인 것이고 그때 동생 4그룹인 것이고 누나도 4그룹인 거 이해되시죠? 기타 친죠. 그때 이제 동생에게서 받은 시점과 누나에게서 받은 시점이 10년 이내인 것이죠. 그럼 10년간 4그룹에서는 얼마까지만 된다고? 1,000만 원까지만 된다고. 근데 이미 앞에서 얼마 받았어요? 800을 받았으니까 여기에서 나머지 얼마만? 200만 해서 누나에서의 과표는 800이다. 이렇게 구하라는 뜻이다. 하시겠죠? 그 다음 이제 하나 더. 어디로 가시냐면 68쪽 가보세요. 68쪽에 보시면 문제 1하고 문제가 있는데 문제 2가 되면 문제 1은 무조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 1은 숙제로 낼 테니까 한번 해보시고 문제 2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주자 갑의 24년도 기소 증여세 산출세를 구하시오. 자, 조금 전은 과표였지만 지금은 산출세, 세율까지 곱해줘야 돼요. 자, 그때 이제 어제 배웠던 상속세 개념이 응용되는 게 하나 있을 건데 문제 풀면서 할게요. 먼저 첫 번째. 23년 11월 9일 날 친형으로부터 받은 증여세는 1,000이다. 그러면 아까처럼 똑같이 해보면 친형 1,000만 원 받았죠. 그럼 역시 친형은 몇 그룹이에요? 배우자 1그룹, 2순위 존속그룹, 3순위 비속그룹, 4순위 기타 친족. 배우자, 존속, 비속 아니면 전부 다 4그룹인 거예요. 그래서 기타 친족이겠죠. 1,000만 원까지 공제해서 과표 없을 것이고 0. 자, 그 다음에 다시 24년 2월 9일 날 어머니한테 6천, 그 다음에 조부한테 9천. 근데 역시 또 같은 날 받았지. 뭐 아까 앞에 문제가 똑같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어머니, 그 다음에 조부 받은 금액이 6천, 9천. 자, 근데 이 둘은 둘 다 몇 그룹이다? 2그룹인 것이고 같은 날 받았으니까 아까처럼 안분해야 되겠죠. 역시 1억 5천 분의 6천이면 40%, 1억 5천 분의 9천이면 60%여서 5천만 원을 뺄 건데 여기에서 2천, 여기에서 3천 뺀다는 거 앞에 문제가 똑같아요. 했던 거 또 다시 또 한 거하고 똑같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는 과표가 4천이고 여기는 과표가 6천일 것인데 자, 아까는 이제 요 과표까지 구했지만 이제는 우리 과표에다가 뭐 곱해야 돼요? 세율을 곱해야 될 것이고 세율은 시험에 가면 세율표 주어질 건데 뭐 지금은 이제 안 주어졌지만 우리 알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과표 1억까지는 몇 프로? 10%. 1억 초과하면 20%. 뭐 1억 이내니까 10% 해가지고 산출세액은 400만 원만큼이 나올 것이고 자, 이제 조부가 문제인데 조부의 과표 6천이고 1억 안 되니까 세율 10%인 것은 맞아요. 근데 뭐가 하나 좀 주의해야 될까? 할증과세. 어제 우리 상속세 할 때 배웠었죠. 할아버지가 사망해가지고 중간 세대에게 안 주고 손자에게 바로 주면 몇 프로 할증하래? 30%. 그 개념은 증여세에도 똑같이 있어요. 우리 아직은 안 배웠고 좀 이따 나올 건데 그때 지금 같으면 이제 조부한테 받았잖아요. 할아버지한테 받았다는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받았으면 몇 프로? 30% 할증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 금액이 600에다가 130% 하니까 780이 산출세액이 든다는 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 친형한테 받았다. 친형 자, 친형한테 받은 금액이 얼마냐면 2,500이에요. 그럼 뭐를 좀 주의해야 될까? 동일인이 있어요. 우리는 친형한테 지금도 받았지만 옛날에도 받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증여재산 공제를 들어가시면 안 돼. 바로 증여재산 공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옛날에 친형에게서 받은 4년 증여재산을 넣어줘야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친형에게서 동일인에게 받은 지금 2,500과 옛날에 받은 1,000만 원을 합쳐서 총 3,500을 받은 것이겠죠. 그럼 이 3,500에 대한 증여일생 공제를 해야 될 것인데 옛날에 4그룹에서 1,000만 원 했으니까 지금은 0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된다고 했었죠. 반드시 1차 과세가 되었던 게 2차 과세가 되면 1차 과세 시 공제액이 2차 과세 시 꼭 함께 따라와 줘야 돼요. 지우고 그냥 바로 쓸게요. 이렇게 이해되겠죠? 뭐 그때 그 관점을 뭐 어떻게 이해하든 좋다. 우리가 1차 과세했던 것을 다시 2차 과세할 때는 1차 과세 시에 빵원 과세했으니까 2차 과세 시에 똑같이 빵원이 과세가 되기 위해서 꼭 이렇게 빼줘야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해 좋겠고, 아니면 우리는 지금 1차 과세했던 걸 2차 과세 시는 항상 기납부세 공제를 취소하니까 1차 과세 없었던 거 마찬가지고 지금 3,500을 한꺼번에 받은 거하고 똑같이 과세하려면 지금 3,500 받았으면 얼마 공제? 1,000만 원 공제. 뭐 그렇게 이해도 좋겠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2,500이 과표가 될 것이고 세율 1억 안쪽이니까 10%에서 250의 산출세액이다. 뭐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증여재산 공제까지 했고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